부산의 전통시장 분위기를 상상해보라.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 신선한 해산물의 비릿한 내음,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흥정 소리. 하지만 그 소란함 속에서 유독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정육점이 하나 있다.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파는 것이 평범한 고기 덩어리가 아닌 기이한 형태의 뼈 조각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사람의 뼈를 닮았다. 과연 그것이 그저 산짐승의 뼈일 뿐일까? 아니면 시장의 낡은 목재 자판 뒤에 오랫동안 감춰져 온 어두운 비밀이 있는 것일까? 오늘 밤 우리는 부산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이 정육점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파헤쳐본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은 언제나 대한민국 남부의 아침을 여는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새벽 5시부터 고기잡이 배들이 영도대교 아래 항구에 정박하며 갓 잡은 생선과 채소, 그리고 인근 섬마을에서 온 소상인들을 실어 나른다. 뜨끈한 돼지국밥 특유의 냄새가 짭짤한 젓갈 냄새와 뒤섞인다. 아낙네들의 흥정소리,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결코 잠들지 않는 활기찬 교향곡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활기 속에서도 유독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시장 구석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13번 좌판이라 불렀다. 이 좌판의 주인은 김순자라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오래전 남편이 부두 하역 작업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지내왔다.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좀처럼 상대방을 마주치지 않았다. 목에는 낡고 검은 나무 염주가 걸려 있었는데 한시도 몸에서 떼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애군을 막아준다고 믿는 물건이라고 했다. 13번 좌판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다른 상인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혹은 신선한 생선을 팔 때 김순자는 오직 뼈만 팔았다. 보통 뼈가 아닌 기이한 형태의 뼈였다. 어떤 것은 사람의 널쩍 다리뼈처럼 길고 컸고 어떤 것은 갓난아기의 팔뼈처럼 작고 휘어져 있었다. 누군가 아주머니, 이건 무슨 뼈예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옅은 미소만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산뼈닭이요.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그냥 둬요. 많이 묻지 말고. 사람들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그 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사실이었다. 종종 오전 9시가 되기도 전에 좌판은 텅 비었다. sak에서 가격이 일반 고기보다 2배나 비쌌음에도 말이다. 구매자들도 평범하지 않았다. 대부분 불안한 눈빛의 중년 남성들이 이른 새벽에 천으로 된 자루를 들고 와서는 서둘러 사라졌다. 누군가 그들을 멀리서 따라가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 중 다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13번 좌판에 대한 이야기는 상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김순자가 오래된 한국 무속의 흑주술을 쓴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사람 뼈를 판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부는 보복이 두려웠고 일부는 이미 그 좌판을 지키는 어떤 힘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시장 관리소장이니 부장의 사건이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그는 13번 좌판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큰 소리로 비난했다. 이따위 썩은 뼈다귀를 파는 게 말이 돼? 이거 사람 뼈 아니야? 내일 당장 조사하라고 시키겠어.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원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몸은 마치 체액이 모두 빨린 듯 바싹 말라 있었고 눈은 부릅뜬 채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손에 막 삶아낸 듯 하얗고 깨끗한 뼈 한 조각이 단단히 쥐어 있었다는 점이다. 부검 결과 독극물도 외상의 흔적도 없었다. 그날 이후 시장은 온통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 찼다. 13번 좌판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이 부장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더욱 그곳에 접근하기를 꺼렸다. 13번 좌판 주변의 상인들 또한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했다. 마치 뼈를 나무판에 두드리는 듯한 나지막한 노크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변 공기는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더 차갑게 느껴졌다. 거기서 겨우 2칸 떨어진 곳에서 국밥집을 하는 박 아주머니는 단골 손님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저 앞을 지날 땐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다 그림자한테 홀려가요. 하민들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그곳을 멀리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게는 그 미스터리한 구매자들이 가져가는 자루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 기이한 뼈들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점점 거세지는데도 김순자는 왜 그토록 태어난지에 대한 호기심의 원천이 되었다. 그 질문들은 마치 사그라지지 않는 향불 연기처럼 시장 공기 중에 떠다녔다. 확실한 답은 없었고 날이 갈수록 소문만 무성해질 뿐이었다. 인근 동네의 노인들은 심지어 아이들을 겁줄 때 이렇게 말했다. 말 안 들으면 김순자 할머니가 13번 좌판에
뼈다귀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낡은 시장의 골목들, 지리산의 깊은 숲, 그리고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온 한 가족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 나갈 이야기. 13번 좌판에서 팔리던 모든 뼈 조각 뒤에는 실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감히 다가서는 자는 누구든 그 영혼을 삼켜버릴 수 있는 비밀이. 이 부장의 죽음으로 시장이 떠들썩해진 지 몇 주 후 자갈치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예전에는 힐끗이나마 13번 좌판 앞을 지나다니던 사람들도 이제는 대부분 멀리 돌아갔다. 심지어 좌판이 가까운 상인들조차 일찍 장사를 접기 일쑤였다. 마치 그 좌판에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나와 근처에 너무 오래 머무는 사람의 생기마저 빨아들일 것 같았다. 이 부장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부산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찻집에 모여 건강하던 남자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시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그가 저주에 걸렸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13번 좌판을 지키는 원혼이 감히 도전한 그에게 분노했다고 믿었다.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면 사람이 어떻게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빨리 죽을 수 있겠어? 한 찻집에서 한 아저씨가 속삭이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손에 하얀 뼈 조각을 쥐고 있었다면서. 그게 바로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어? 그때부터 거의 아무도 13번 좌판 쪽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렸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이야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많은 상인들이 그곳을 지날 때 이상한 것을 느꼈다고 했다. 갑자기 풍겨오는 비린내, 더위 속에서 찌르는 듯한 냉기, 혹은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희미한 소리. 박 아주머니. 두 칸 떨어진 곳에서 국밥집을 하는 그녀는 한 단골 손님에게 이야기했다. 어젯밤에 그 좌판을 덮은 붉은 천이 저절로 떨리는 걸 들었어요. 바람 한 점 없었는데 꼭 그 뒤에 살아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미나리마르. 손님은 곧바로 소름이 돋아 서둘러 국밥 국물을 들이켰다. 그런 말 마세요, 아주머니. 그러다 우리 모두 화를 입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 새벽에 자주 오던 미스터리한 구매자들도 점점 보기 힘들어졌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악령과 계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속삭였다. 또한 그들 중 일부가 돌아오지 않고 사라져 그들을 찾는 가족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종 신고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적으로 모든 증거를 꽁꽁 숨기는 것 같았다. 영도다리 근처의 낡은 판잣집에서 김순자는 딸 유진과 함께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밖에서 보면 그 목조 주택은 평온해 보였다.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집으로 가는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냉기를 느낀다고 했다.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도 이제는 멀리했다. 어린아이들은 그 집 근처에서 노는 것이 금지되었다. 저기 가서 놀지 마라. 한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다. 그러다 너도 잡혀가서 뼈다귀 장사가 될라.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 진지했다. 유진 자신도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혹여 보이더라도 간단한 생필품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서둘러 돌아올 뿐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잠이 부족한 듯 퀭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침묵이 시장을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갔다. 생선 장수는 여전히 물건을 사라고 소리쳤고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채소값을 깎느라 바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3번 좌판의 그림자가 거치지 않는 먹구름처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하는 아르만이라는 청년이 자신이 본 것을 용감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짐 하역을 돕고 늦게 귀가하다가 13번 좌판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가게를 덮고 있는 붉은 천 뒤에서 등잔불 같은 희미한 빛을 보았다고 했다. 그가 다가가자 한 여인이 낯선 언어로 기도를 읊조리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투리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니었다. 김순자 아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아르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엿보니 키가 크고 깡마른 그림자가 좌판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 보였어요. 얼굴은 없었어요. 그냥 시커멓기만 했죠. 아르마는 창백한 얼굴로 이야기했고 그 후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몸은 뜨거웠다 차가워지기를 반복했고 밤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비명을 질렀다. 의사는 단순한 열병이라고 했지만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가 귀신에 씌었다고 확신했다. 그 사건은 13번 좌판이 단순히 뼈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는 믿음을 더욱 굳혔다. 그곳에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 부장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제는 너무 가까이 다가서는 누구든 노리고 있는 무언가가
사람들은 이 부장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사건들의 시작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13번 좌판은 이제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뒤덮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다. 언제까지 그 비밀이 묻혀있게 될 것이며 누가 감히 그것을 파헤칠 용기가 있을까? 멀리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박지훈이라는 청년이 배낭을 꾸리고 있었다. 그는 부산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다만 사회에 떠도는 모든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에는 파헤칠 가치가 있는 진실이 숨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의 발걸음은 그를 어둠의 심장부로 곧장 이끌 것이었다. 자갈치 시장 13번 좌판으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부장의 죽음으로부터 몇 주 후 서울에서 온 박지훈이라는 청년이 부산에 도착했다. 그는 전국의 독특한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는 프리랜서 기자였다. 이번에 그가 온 것은 단순히 일 때문만이 아니라 자갈치 시장의 미스터리한 좌판에 대한 희미한 소식을 접한 후 솟아난 강렬한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다. 그가 탄 비행기는 해질녘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시내로 향하는 택시 창밖으로 지우는 붐비는 거리, 강가의 목조 주택들, 그리고 차량 매연과 뒤섞인 특유의 갯내음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부산의 첫인상을 그에게 심어주었다. 그날 밤 그는 영도대교 근처의 소박한 여관에 묵기로 했다. 작은 발코니에서 그는 도시의 불빛에 일렁이는 바닷물과 가까운 사찰에서 들려오는 저녁 예불 소리를 들었다. 수첩에 메모를 하며 그는 짧은 한 문장을 적었다. 내일 13번 좌판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지우는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다. 입구에서부터 그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신선한 채소와 고등어, 그리고 부산 특유의 길거리 음식 냄새에 휩싸였다. 목에 걸린 DSLR 카메라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시장 한편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다. 주인인 박 아주머니가 그를 반갑게 맞았다. 처음 오셨나 봐요, 총각. 외지에서 왔죠? 그녀가 뜨거운 국물을 그릇에 부으며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울에서 왔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에 대해 글을 쓰려고요. 여기에 독특한 게 많다고 들었어요. 박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속삭였다. 그렇다면 13번 좌판에 대해선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는 거 안 좋아해요. 지후는 태어난 척했다. 왜요, 아주머니? 오히려 글감으로 흥미로운데요. 그 좌판이 이상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여자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총각, 그 좌판 주인한테 대들었다가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이미 있어요. 서울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른 취재거리를 찾아요. 지후는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조심할게요. 값을 치른 후 그는 시장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깊이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변했다. 이전에 붐비던 시장 골목은 이제 한산하게 느껴졌다. 상인들의 시끄러운 소리는 잦아들었고 주변 공기는 단순히 시원한 것이 아니라 무겁고 축축하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침내 그의 눈앞에 13번 좌판이 나타났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목재 테이블 위에는 낡은 붉은 천이 일부만 덮여 있었다. 테이블 뒤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김순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검었다. 눈은 반쯤 감겨 마치 잠든 것 같았다. 목에는 낡은 가부처럼 보이는 검은 나무 염주가 걸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기이한 뼈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길고 큰 것도 있었고 작고 휜 것도 있었으며 심지어 사람의 손가락처럼 생긴 것도 있었다. 몇몇 구매자들이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대부분 우울한 표정의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빠르게 물건을 사고 별말 없이 돈을 지불한 뒤 서둘러 떠났다. 미소도 인사도 없었고 오직 서두르는 발걸음만이 분위기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었다. 지우는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시도했다. 그의 검지가 셔터 버튼을 눌렀고 찰칵 소리가 났다. 그는 즉시 카메라를 내려 화면을 확인하고는 눈을 크게 떴다. 사진은 새까맣게 나왔다. 테이블의 그림자도 뼈도 없었다. 심지어 시장의 불빛조차 찍히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를 확인했다. 배터리는 가득 찼고 메모리 카드도 정상이었으며 모든 것이 괜찮았다. 그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김순자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공허하고 깊고 어두웠다. 마치 바닥 없는 우물 같았다. 지우는 몸이 굳고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용기를 가슴에서부터 끌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게. 김순자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귓가를 찔러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그냥 기자일 뿐입니다, 아주머니.
이 시장에 대해 이곳의 독특한 것들에 대해 글을 쓰고 싶어서요. 여자는 돌아보지 않고 다시 눈을 감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가보게. 여기서 자네가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지훈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은 오히려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다시 한번 카메라 화면을 보았다. 여전히 까만 화면이었다. 불가능했다. 시장을 빠져나오며 그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는 휴대폰을 여러 짧게 메모했다. 카메라는 정상. 하지만 사진은 검게 나옴. 김순자의 눈은 사람의 눈 같지 않음. 한낮의 뜨거운 열기도 그의 몸에 달라붙은 무겁고 축축한 느낌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전통 시장에 대한 가벼운 기삿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13번 좌판 뒤에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맞서야 하더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무언가가 부산의 밤이 서서히 내렸다. 이슬비가 여전히 길을 적셔 젖은 흙냄새가 강물 냄새와 뒤섞였다. 지훈은 작은 여관방에 앉아 텅 빈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낮에 본 김순자의 검은 눈동자 그림자가 계속 그를 괴롭혔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게 라는 그녀의 나지막한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13번 좌판 뒤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녹화 모드가 있는 소형 카메라, 손전등, 그리고 얇은 비옷을 챙겼다. 정확히 밤 11시 그는 여관을 나섰다.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한 시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밤의 자갈치 시장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평소 시끄럽던 골목은 이제 양철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가득했다. 희미한 가로등은 나무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훈은 빈 상자 뒤에 숨었다. 그의 눈은 13번 좌판으로 향하는 길목을 주시했다. 새벽이 시가 가까워지자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 형체가 나타났다. 김순자였다. 그녀는 낡은 두건을 쓰고 있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고 손에는 큰 자루를 들고 있었다. 좌판으로 향하는 대신 그녀는 강으로 향하는 옆 골목으로 걸어갔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멀리서 뒤를 따랐다. 그들은 물가의 미끄러운 오솔길을 따라 대나무 숲과 낡은 목조 주택들을 지났다. 공기는 점점 더 축축하고 무거워져 지훈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마침내 그들은 영도 해안가의 낡은 판잣집에 도착했다. 건물은 거의 무너져 내릴 지경이었고 벽에는 구멍이 뚫렸으며 지붕은 이끼에 뒤덮여 있었다. 지훈은 덤불 뒤에 웅크려 썩은 나무판에 몸을 붙였다. 좁은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등유램프 불빛이 희미하게 타올랐다. 흙바닥에는 길고 작고 휜 다양한 형태의 하얀 뼈들이 원형으로 놓여 있었다. 모두 기이한 패턴을 이루며 깔끔하게 배열돼 있었다. 원중앙에는 점토 그릇에 담긴 숯불이 짙은 연기를 피어올렸다. 녹슨 새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고 코를 찔러 머리가 어지러웠다. 김순자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지훈이 알지 못하는 낯선 언어로 기도를 읊조리며 움직였다. 목소리는 땅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듯 낮고 갈라졌다. 갑자기 그녀는 작은 칼로 손바닥을 그어 피가 뼈 위로 떨어지게 했다. 지훈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처음에는 천천히 흔들리더니 이내 합쳐지려는 듯 미세한 균열음이 들렸다. 어떤 것은 숨 쉬는 것처럼 오르내렸고 어떤 것은 딱딱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떨렸다. 지훈은 소형 카메라를 들 때 손이 떨렸다. 그는 숨소리를 참으려 했으며 녹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발이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다. 딱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김순자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판잣집 벽 쪽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거기 누구냐? 그녀의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져 지훈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지훈은 즉시 일어나 있는 힘껏 달렸다. 그의 발소리는 터질 듯한 심장박동과 경쟁했다. 등 뒤에서는 낯선 비명이 들렸다. 이어서 무언가가 벽을 강타하는 듯한 큰 충격음이 들렸다. 어두운 오솔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큰 길에 도착하여 숨을 헐떡이며 여관까지 계속 달렸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방문을 닫고 즉시 카메라 녹화본을 확인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영상 화면은 어두웠지만 이상한 소리들이 담겨 있었다. 마치 여러 입이 동시에 낯선 언어로 말하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리고 규칙적인 충격음이 나타났다. 마치 뼈를 바닥에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똑똑똑 반복해서. 지훈은 비명을 지를 뻔하며 입을 막았다. 그는 클립을 되감아 다시 재생했고 소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기술적인 결함일 리가 없었다. 무언가가 분명히 녹음되었다.
카메라가 영상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비옷을 벗으려 할 때 그는 팔에 묻은 검붉은 얼룩을 보았다.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그 원에 닿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다. 어떻게 그 얼룩이 그의 옷에 묻을 수 있었을까? 지훈은 눈을 감았다. 얼굴은 창백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13번 좌판의 어두운 비밀의 일부가 되었다. 그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손님이 몰려서가 아니라 충격적인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순자가 영도 해안가의 낡은 판잣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녀의 시신은 그물을 수리하러 가던 한 어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여인의 몸은 흙바닥에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피부는 차가운 돌처럼 회색빛이었고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크게 뜨여 있었다. 손에는 일부가 까맣게 탄 검은 뼈 한 조각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그녀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생명인 것처럼 피도 상처도 없었고 오직 누구든 소름 끼치게 만드는 표정으로 굳어버린 시신뿐이었다. 그 소식에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와서 판잣집 주변에 노란 통제선을 쳤지만 사망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 어떤 이들은 순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저주 때문에 죽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 가지를 믿었다. 순자는 그녀가 돌보던 뼈들 때문에 죽었다. 시장에서 13번 좌판은 이제 선명한 붉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그 앞에는 수사 중 출입 금지라는 큰 글씨가 적힌 나무판이 세워졌다. 하지만 그 광경은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평소 근처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아예 좌판을 옮겼다.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것조차 꺼렸다. 어젯밤에 여기를 지나는데 뼈를 판에 두드리는 것 같은 노크 소리를 들었어요. 한 채소판은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세요. 누가 들을라 다른 상인이 고개를 숙이며 대꾸했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든 대화를 들었다. 어젯밤 그는 직접 그 판잣집에서 섬뜩한 의식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 순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죽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동시에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죽음이 그가 목격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는 작은 수첩을 여러 빠르게 적었다. 순자 사망, 손에 탄 뼈를 쥐고 있었음. 13번 좌판펫에 여전히 소리가 들린다고 함.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 한 명 남아 있었다. 순자의 외동딸 유진이었다. 지우는 멀리서 몇 번 보았던 그 소녀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항상 서두르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마치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듯했다. 만약 순자가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다면 아마도 유진이 유일한 열쇠일 것이다. 그날 오후 지훈은 용기를 내어 그들의 집을 찾아 나섰다. 그는 영도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작은 오솔길을 따라갔다. 골목 끝에 소박한 목조 판잣집이 서 있었다. 페인트는 발에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널빤지가 삐걱거렸다. 나무 계단은 위태로워 보였고 그 아래에는 강물이 천천히 흐르며 우울한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유진이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부드럽게 인사했다.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서울에서 온 기자예요. 어머니의 비보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유진은 그를 의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눈은 퀭했고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무슨 일로요? 다들 그냥 가십거리를 찾을 뿐이잖아요. 저는 할 말 없어요. 지훈은 서둘러 손을 들었다. 가십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가 무언가를 봤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지훈을 안으로 들였다. 문이 굳게 닫혔다. 그녀는 집안은 축축한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지훈은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았고 유진은 불안하게 서 있었다. 뭘 보셨죠? 유진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순자가 판잣집에서 뼈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만 했다. 그는 자신이 녹화했거나 핏자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집구석으로 걸어가 낡은 장롱을 열었다. 안에서 붉은 천에 묶인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씁쓸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건 저희 어머니 거예요.
사실은 할머니 거였죠. 어릴 때부터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장롱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잠을 편히 자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 방 바닥 밑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마치 뼈로 나무를 두드리는 것처럼요.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천천히 그 책을 펼쳤다. 페이지는 고대 한자와 그가 알지 못하는 기호가 섞인 기이한 문자로 가득했다. 몇몇 페이지에는 손에 뼈를 쥔 원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붉은 잉크로 쓰인 한 문장이 그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죽은 자의 뼈에 섞인 피는 결코 꺼지지 않으리니 묶인 영혼은 머물 것이다. 지우는 재빨리 책을 덮었다. 그의 눈은 겁에 질린 유진을 향했다. 유진 씨, 이건 위험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어머니가 이상하게 돌아가신 이유에 대한 답일지도 몰라요. 더 알아보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무서워요. 하지만 저도 알고 싶어요. 우리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그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13번 좌판의 미스터리는 이제 그의 일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어두운 비밀을 물려받은 젊은 여성의 짐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같은 길에 서 있었다. 그들을 진실로 이끌 수도 혹은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길에 그날 밤 영도 해안가의 판잣집은 정적에 잠겼다. 테이블 위에 작은 등유 램프가 흔들렸다. 불빛은 축축한 나무벽 위에서 춤을 추었다. 지훈과 유진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낡은 천에 묶인 검붉은 책이 놓여 있었다. 천은 해져 보였지만 그 섬유에서는 여전히 코를 찌르는 희미한 향 냄새가 났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안의 필체는 수십 년은 되어 보였다. 잉크는 일부 발에 있었지만 다른 부분은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선명한 붉은색이었다. 유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종이에 그려진 기이한 상징들을 따라갔다. 이건 보통 글이 아니에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고대 한자와 주술 문자가 섞인 것 같아요. 예전에 문화연구 자료에서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는 주변에 5개의 점이 있는 큰 원 그림을 가리켰다. 원 중앙에는 뒤에 태양 같은 표시가 있는 사람 뼈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 보세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일종의 봉인 같아요. 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어머니는 항상 그 뼈들이 장사 물건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과거로부터 맡겨진 것이라고요. 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수추로 그린 조잡한 지도가 있었다. 강줄기는 대충 그려져 있었고 몇몇 지점에는 원 표시가 되어 있었다. 5개의 지점이 있었고 각각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첫째, 자갈치 시장, 굵은 붉은 원. 둘째, 해안가의 영도 판잣집. 셋째, 금정산이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넷째, 저수지가의 폐사찰. 다섯째, 남쪽 멀리 해안 절벽의 해식동굴.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도를 보았다. 이 모든 지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오각형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이건 일종의 결계진이에요. 만약 그중 하나라도 깨지면 봉인이 풀릴 거예요. 유진은 몸을 떨었다. 그럼 어머니의 죽음은 이미 한 지점이 파괴되었다는 뜻이군요. 지우는 침묵했다. 그는 다시 페이지를 넘겼다. 붉은 잉크로 쓰인 글이 있었다. 한 명의 수호자가 쓰러지면 영혼은 그 핏줄을 찾을 것이다. 그는 유진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들이 당신에게 올 거예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렸다. 이미 듣고 있어요. 밤에 방 바닥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긴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것 같아요. 지훈은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마치 그녀의 말에 답하듯 갑자기 판잣집 아래에서 스윽스윽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톱으로 널빤지를 긁는 듯한 마찰음이었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채 침묵했다. 유진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몸이 떨렸다. 지훈은 작은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집구석으로 걸어갔다. 소리는 멈추고 짓누르는 정적만이 남았다. 그는 바닥에 빛을 비췄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먼지 쌓인 나무 그림자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다면 정말 제가 다음 목표군요. 지훈은 단호하게 붉은 책을 덮었다. 아니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이 지도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금정산.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을 침묵의 숲이라고 부르더군요. 나무꾼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분명 거기 답이 있을 거예요. 유진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갈게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만약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의 유산이라면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줄 용감한 사람을 찾아보죠. 오늘 밤은 경계해야 해요. 그 소리들이 더 깊이 들어오게 해선 안 돼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등유램프가 심하게 흔들렸다. 벽의 그림자들이 마치 다른 존재가 함께 춤추는 것처럼 거칠게 움직였다. 지훈과 유진은 붉은 책을 편 순간부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영도 앞바다가 낮게 울부짖으며 축축하고 차가운 기운을 실어왔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였다. 그는 이제 막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금정산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비밀을 품고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태양은 짙은 구름 뒤에서 수줍게 모습을 드러냈다. 간밤에 내린 비의 여운으로 축축한 공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훈과 유진은 작은 시장을 거닐며 그들을 금정산으로 안내해줄 용감한 사람을 찾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숲의 이름을 듣자마자 거절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고 다른 이들은 보이지 않는 귀가 들을까 두려운 듯 고개를 숙이고 속삭일 뿐이었다. 마침내 길가의 한 다방에서 주름진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최 노인이었고 예전에 금정산에서 일했던 전직 산림 감시원이었다. 자네들 정말 거기로 가려는 겐가? 그가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직접 봐야 해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속삭였다. 거긴 그냥 숲이 아니야. 잠들지 않는 영혼이 있지. 내 친구들 중 여럿이 돌아오지 못했어. 하지만 자네들이 용감하다면 내가 데려다 주지. 누군가 자네들을 따라 돌아온다고 해도 날 원망하진 말게. 그렇게 그들의 작은 나룻배는 강을 따라 나아갔다. 유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칠흑 같은 물을 응시했다. 최 노인은 마치 모든 물살과 모든 굽이기를 아는 듯 침착하게 노를 저었다. 지훈은 카메라로 여정을 기록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거의 2시간 후 배는 강가에 닿았다. 붉은 흙으로 된 오솔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뿌리를 가진 큰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공기는 점점 답답해졌고 햇빛은 빽빽한 나무잎을 거의 뚫지 못했다. 새들은 지저귀물 멈췄다. 오직 단조로운 벌레 소리만이 귀를 윙윙거리게 했다. 최 노인이 앞장섰다. 손에 쥔 나무 지팡이로 땅을 두드렸다. 예전엔 여기가 붐볐지. 매일 소나무를 베어날랐어. 하지만 그 사고 이후로는 아무도 오지 않아. 수십 명이 이유 없이 나무에 깔려 죽었지. 어떤 이들은 그냥 사라졌어. 발견된 시신들도 이상했지. 얼굴은 파랗고 눈은 뜬 채로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 유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지훈은 수첩에 재빨리 메모하고 물었다. 숲속에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최 노인이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다. 숲 한가운데에 돌밭이 하나 있어. 사람들은 거기가 아주 오래전 무속인들이 제를 지내던 곳이라고 말해. 나도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어. 돌들이 원형으로 깔끔하게 놓여 있었지. 그 이후로는 다시 가지 않았어. 그들은 계속해서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젖은 흙냄새와 나무 수액 냄새가 뒤섞였다. 지훈은 매 걸음마다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본 것 같았지만 카메라로 비출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탁 트인 곳에 도착했다. 나무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고 대신 낮은 덤불로 둘러싸인 평지가 나타났다. 그 중앙에는 이끼 낀 돌들이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일부는 쓰러져 있었고 일부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 원 안에는 이상하게도 온전한 상태의 하얀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 수년 동안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그 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지훈의 팔을 잡았다. 이건 붉은 책에 있던 그림이랑 똑같아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의 카메라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몇몇 돌에는 기이한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 책에 있던 글과 비슷했다. 그는 놓여있는 긴 뼈 하나에 다가갔다. 그 뼈는 마치 날카로운 칼로 조각한 듯 상징들로 가득했다.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졌다. 소리 없는 바람이 불어 나무잎을 흔들었다. 돌 원 안에서 여러 입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지훈은 소름이 돋았다. 유진은 귀를 막았다.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다 나. 그들 목소리가 들려.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 최 노인이 소리쳤다. 원 안으로 들어가지 마. 거긴 그놈들 자리야. 하지만 유진은 이미 무언가에 이끌린 듯 눈이 텅 빈 채로 2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지훈은 서둘러 그녀의 손을 잡아 뒤로 끌어당겼다. 그 순간 원 안의 뼈 하나가 다시 합쳐지려는 듯 긴 균열음을 냈다.
그 소리는 기이하게 울려 퍼져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최노인은 즉시 지팡이로 땅을 치며 고대 방언으로 기도를 외쳤다. 바람이 갑자기 멈췄다.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유진은 지훈의 품에 힘없이 쓰러졌다. 얼굴은 창백했다. 그 애가 너무 가까이 갔어. 최 노인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 영혼이 그 애를 찍었어.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떠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을 거야. 지훈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반쯤 정신을 잃은 유진을 업었다. 최 노인이 길을 이끌었다. 하지만 지훈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알았다. 13번 좌판의 비밀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리고 금정산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어둠의 원 중 하나일 뿐이었다. 금정산을 빠져나오는 길은 들어갈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지훈은 오솔길 내내 거의 유진을 업고 있었다. 최 노인은 앞에서 계속 빠르게 걸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 노란빛이 큰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그들의 발걸음을 쫓는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유진을 배에 눕혔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숨은 가빴다. 최 노인은 말없이 빠르게 노를 저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올까 두려운 듯 물살을 응시했다. 시장 근처의 작은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유진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꼼꼼히 검사하고 피를 뽑고 혈압을 재고 심지어 심장 검사까지 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의학적으로는 건강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감염도 없고 장기 이상도 없어요. 하지만 마치 무언가의 에너지를 빨린 것처럼 몸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수액을 놓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지훈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손가락 끝 피부가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숨은 가빴고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가 찌르는 듯한 냉기에 깜짝 놀랐다. 갑자기 유진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거의 한숨 같은 가느다란 속삭임이었다. 지훈은 숨을 참고 다가갔다. 원,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유진 자신의 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다시 붉은 책을 펼쳤다. 방에 불은 희미했고 수액 기계 소리가 조용히 똑딱거렸다. 지훈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눈은 그를 더욱 어지럽게 만드는 상징들을 살폈다. 마침내 그는 미처 읽지 못했던 한 부분을 발견했다. 그 페이지는 마지막 수호자라는 큰 제목과 함께 붉은 낙서로 가득했다. 지훈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었다. 봉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영혼은 새로운 그릇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수호자는 핏줄로 묶인 피다. 그는 거부할 수 없고 오직 감당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실패하면 봉인은 완전히 깨질 것이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덮었다. 그렇다면 유진이, 그녀가 마지막이구나. 그는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쳤다. 처음부터 더 깊이 파고들자고 강요한 것도 유진을 숲으로 데려간 것도 그였다. 그리고 이제 유진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자정 무렵 유진의 몸이 갑자기 심하게 떨렸다. 지훈은 당황하여 그녀가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눌렀다. 그녀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많은 속삭임이 겹쳐진 것 같았다. 원이 하나씩 깨지고 있어. 시간이 얼마 없어. 그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고 몸은 떨렸다. 그는 돌원의 영혼이 이미 유진에게 붙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최 노인이 문병을 왔다. 지훈은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애가 원에 거의 들어갔을 때부터 짐작했어. 그들이 그 애를 찍었고 이제 그 영혼이 그 애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야. 지훈은 절망적으로 물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최 노인은 지훈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그 붉은 책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만약 봉인 지점이 정말 5개라면 나머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유진은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그 애의 몸은 초승달이 뜨기 전에 다 소진될 거야. 지훈은 다시 책에 있는 지도를 펼쳤다. 5개의 지점이 기이한 오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 영도 판잣집, 금정산, 폐사찰, 그리고 해식동굴. 3곳은 이미 확인했다. 2곳은 아직 미스터리였다. 그는 여전히 침대에서 약해져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소녀가 천천히 눈을 뜨고 희미한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는 말하려고 애썼다. 지훈 씨, 만약 내가 마지막 수호자라면 난 두렵지 않아요. 왜인지 알고 싶어요. 맞서고 싶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일 뻔했다. 그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답을 찾을 거야.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창밖으로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며 멈추지 않는 소리로 유리를 두드렸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것 같았다.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지훈과 최도희는 준비를 했다. 유진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시선은 더 단호해졌다. 저도 가야 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제가 정말 마지막 수호자라면 그냥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 사찰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최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거기 가는 건 쉽지 않아. 그 사찰은 항상 안개에 덮여 있는 저수지가에 있어. 밤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가야금 소리가 들린다고들 해. 하지만 자네들이 준비됐다면 출발하지. 나룻배가 다시 유일한 길이 되었다. 그들은 동쪽으로 향하는 작은 강 지류를 따라갔다. 물은 검었고 떨어진 나뭇가지로 가득했다. 때로는 큰 거품이 솟아올랐다가 이유 없이 터졌다. 유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축축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몸을 떨었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온기를 줄여 애썼다. 3시간 동안 노를 저은 후 그들은 저수지 어귀에 도착했다. 짙은 흰 안개가 낮게 깔려 시야를 가렸다. 억새풀이 가장자리에 무성하게 자랐고 그 뿌리는 마치 손을 뻗어 잡으려는 듯 뻗어 있었다. 배는 마치 더 깊이 들어가기 싫은 듯 천천히 삐걱거렸다. 최 노인이 속삭였다.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하게. 이 저수지는 온통 귀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은 질퍽한 땅으로 내려섰다. 지늘기 종아리 절반을 삼켰다. 걸을 때마다 철퍽철퍽 소리가 나 분위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안개 때문에 시야는 불과 몇 미터에 불과했다. 지우는 손전등을 켰지만 빛은 마치 흰색에 삼켜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안개 뒤에서 낡은 건물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검은 돌로 지어진 작은 사찰이었다. 벽의 일부는 무너져 나무 뿌리에 삼켜져 있었다. 나무 문은 썩었지만 그 위에는 여전히 고대 문자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들이 다가서자 유진이 갑자기 멈춰섰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떨렸다. 뭔가 들려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우는 당황했다. 뭐가 들리는데? 노랫소리. 아주 나지막한 여자의 목소리. 그들이 나를 안으로 부르고 있어요. 최 노인은 항상 차고 다니던 작은 칼을 뽑아들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 그건 인간이 아니야. 하지만 유진은 마치 이끌리는 듯 앞으로 나아갔다. 지우는 즉시 그녀의 손을 잡아 막았다. 유진, 안 돼. 그들이 널 지배하려는 거야. 힘겹게 그들은 유진을 사찰 안으로 데려가는 데 성공했다. 안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벽은 이끼로 가득했다. 사찰 바닥은 평평한 돌이었고 그 중앙에는 금정산에서 본 것과 거의 같은 상징이 새겨진 큰 원이 있었지만 더 정교하고 오래되어 보였다. 사찰 구석에는 돌 제단이 있었다. 그 위에는 마른 향의 잔에 낡은 붉은 천 그리고 몇 개의 작은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우는 다가가 카메라 불빛을 켰다. 그 뼈들은 별 모양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검은색 돌그릇이 있었다. 최 노인이 속삭였다. 옛날 사람들은 이곳을 침묵의 제단이라 불렀지. 오래전 무당들이 떠도는 영혼들을 묶어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던 곳이라고 해. 지우는 바닥의 돌원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사찰 안 공기가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워졌다. 검은 그릇 안에서 마치 가야금을 한음 뜯는 듯한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져 마침내 방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유진은 비틀거렸다.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눈 색깔이 변했다. 한쪽 눈동자가 칠흑같이 검게 변했고 다른 쪽은 그대로 갈색이었다. 오른손이 저절로 움직여 바닥의 먼지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다. 천천히 그녀는 돌에 새겨진 것과 같은 오각별 상징을 그렸다. 지우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유진! 멈춰!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 연약한 몸에서 나오는 힘은 놀라웠다. 최 노인은 즉시 기도를 외웠다.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에 맞서 크게 울렸다. 그는 칼로 허공을 베어 마치 벽에서 기어나오는 그림자의 길을 끊는 듯했다. 그림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물러났다. 그 섬뜩한 정적 속에서 지후는 돌 재단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검은 그릇 옆면에 새로 새겨진 조각이었다. 그 상징은 붉은 책에 있던 것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남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표시와 해식 동굴이라는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지우는 카메라를 들어 그 상징을 찍었다. 이거야. 마지막 지점, 해식 동굴. 그 순간 유진이 바닥에 그린 오각별 상징이 갑자기 진동했다. 상징의 선에서 작은 균열이 퍼져나가며 희미한 빛을 뿜었다.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듯한 긴 균열음이 들렸다. 최 노인은 에너지를 억제하려는 희망으로 그가 가져온 붉은 천으로 돌 원을 덮었다.
유진은 마침내 쓰러졌다. 숨은 가빴고 눈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말없이 사찰을 빠져나왔다. 저수지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분명했다. 그들은 방금 네 번째 봉인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 마지막 한 지점만이 남았고 그들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하늘은 무거운 먹구름에 덮여 있었다. 새벽부터 내린 이슬비가 공기를 축축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붉은 책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았다. 5개의 지점이 오각형을 이루고 있었고 이제 그들이 가보지 않은 곳은 단 하나, 남쪽의 해식 동굴뿐이었다. 최 노인은 침울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이전과는 달라. 해식 동굴은 여기서부터 육로로 거의 사흘은 가야 하는 먼 산기슭에 있어. 그곳은 오랫동안 귀신 들린 곳으로 여겨졌지. 그 언덕 근처에서 나무를 베려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어. 유진은 옆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몸은 약했지만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만약 그게 마지막 봉인이라면 제가 거기에 있어야 해요. 이건 제 임무잖아요, 그렇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너 혼자 짊어지게 두진 않을 거야. 만약 그 봉인이 깨지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 여정은 최 노인이 아는 사람에게서 빌린 작은 렌터카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미끄러운 흙길을 뚫고 조용한 마을들을 지났다. 많은 집들이 비어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주민들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듯했다. 첫날 밤 그들은 논가의 낡은 판잣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밤바람은 비린내를 실어왔고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때로는 피리 소리 같았고 때로는 울부짖음 같았다. 유진은 잠결에 불안해했다. 몸이 때때로 떨렸다. 지훈은 나지막한 쿵쿵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깜짝 놀랐다. 집의 마룻바닥이 마치 땅속에서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천천히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았다. 소녀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슴은 그 박동의 리듬에 맞춰 오르내렸다. 유진? 지훈이 다가갔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술이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갑자기 지훈 자신도 가슴이 같은 리듬으로 뛰는 것을 느꼈다. 희미한 속삭임이 그의 귓가에 스며들어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지훈.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귀를 막았지만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머릿속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처럼 더 가까워졌다. 방구석에서 자던 최 노인이 깨어나 등유 램프를 켰다. 박동은 즉시 사라지고 섬뜩한 정적만이 남았다. 다음 날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다. 언덕으로 가는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땅은 미끄러웠으며 큰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웠다.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보이지 않는 압력처럼 무거워졌다. 새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오직 귀를 누르는 침묵뿐이었다. 해질녘 그들은 마침내 언덕 기슭에 도착했다. 해식 동굴은 멀리서 보였다. 바위 절벽에 뚫린 검은 구멍. 뿌리가 커튼처럼 늘어진 큰 보리수 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 동굴은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괴물 같았다. 최 노인은 멈춰섰다.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드디어 도착했군. 하지만 기억하게 일단 들어가면 돌아올 길이 없을지도 몰라. 유진은 휘청이는 걸음으로 섰다. 몸은 말랐지만 그녀는 체념한 눈빛으로 동굴을 바라보았다. 만약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면 영원히 도망치는 것보다 지금 맞서는 게 나아요. 지훈은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를 켰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저널리즘 취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여전히 느꼈다. 그들은 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동굴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차가워졌다. 비는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 마치 바위 속에서 수천 개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실어왔다. 그들이 동굴 문 앞에 도착하자 유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 소리, 그 박동이 점점 커져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쏟아졌다. 지훈도 그것을 느꼈다. 이제 같은 심장박동이 바위벽의 메아리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울렸다. 어젯밤 들었던 속삭임이 더 선명하게 다시 나타났다. 지훈, 너의 시간이 왔다. 지훈은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네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져. 하지만 우린 함께 들어갈 거야. 최 노인은 칼을 뽑아들고 그들 앞에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자. 그들은 일제히 해식 동굴의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마지막 봉인이 기다리는 곳, 그들의 운명과 모든 어둠의 원이 결정될 곳으로.
해식 동굴 안의 공기는 너무나 차갑고 축축해서 마치 숨을 쉴 때마다 즉시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지훈의 손전등 빛은 겨우 몇 미터 앞을 비추다가 짙은 어둠에 삼켜졌다. 좌우의 바위벽은 마치 그들과 함께 숨쉬며 맥박이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불규칙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마치 그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뛰는 심장박동을 따르는 것 같았다. 유진은 휘청거리며 중앙에서 걸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최노인은 그가 가져온 작은 등유 램프를 비추었다. 깊이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기묘해졌다. 동굴벽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고대 조각들이 나타났다. 그 조각들은 원, 오각형, 그리고 사람뼈 상징의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빛이 닿을 때마다 그 상징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반짝였다. 유진이 갑자기 멈춰 섰다. 숨은 가빴고 눈은 퀭했다. 그들 목소리가 들려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훈은 걱정스럽게 돌아보았다. 누구? 유진은 눈을 감았다. 사람들 목소리. 그들은 여기에 갇혀 있어요. 울고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나갈 새로운 몸을 기다리고 있어요. 최노인은 손에 쥔 칼을 바싹 쥐었다.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듣지 마. 그건 그냥 환청이야. 널 덫에 빠뜨리려는 거야. 하지만 지훈도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선명하게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지훈. 선택된 건 너야. 그녀가 아니야. 지훈은 비틀거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그 소리를 거부하려 했지만 속삭임은 마치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처럼 더욱 커졌다. 동굴은 점점 넓어졌다. 그들은 거의 지하 강당과 같은 큰 공간에 도착했다. 방 중앙에는 검은 돌 제단이 있었고 그 표면은 말라붙은 붉은 낙서로 가득했다. 제단 주위에는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 일부는 부서지기 쉬웠고 일부는 마치 방금 놓인 것처럼 온전해 보였다. 최 노인의 등유 램프가 흔들리며 불꽃이 희미해졌다. 벽의 그림자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고 저절로 움직였다. 그림자 하나가 다가와 커지더니 얼굴 없는 키 큰 형체로 변했다. 유진이 갑자기 뻣뻣해졌다. 눈은 휘둥그레졌고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끌려가는 것처럼 꼿꼿했다. 벽에서 검은 그림자가 기어나와 그녀의 발을 통해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피부는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다. 지훈은 당황하여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유진 버텨. 하지만 그녀를 만지는 순간 지훈은 나지막한 비명을 질렀다. 왼쪽 가슴에서 타는 듯한 뜨거움이 솟아올랐고 그는 자신의 피부에 동굴벽의 조각과 똑같은 붉은 상징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 열기는 팔로 퍼져나가 손을 걷잡을 수 없이 떨리게 했다. 최 노인이 그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 너도 찍혔어. 그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몸을 원해. 지훈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유진을 껴안았다. 그렇다면 이 재단을 부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그들의 것이 될 거예요. 세 사람은 재단으로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쇠와 유황 냄새가 재단 바위 틈에서 뿜어져 나와 더욱 강하게 코를 찔렀다. 검은색의 얇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속삭이는 소리들은 마치 수천 개의 입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로 합쳐져 더욱 커졌다. 유진을 사로잡은 그림자는 점점 강해져 소녀의 몸을 격렬하게 떨게 했다. 지훈은 가슴의 상징에서 오는 뜨거움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최 노인은 남은 힘을 다해 칼을 들어 재단의 한쪽 면을 내리쳤다. 바위는 약간 금이 같지만 날카로운 비명이 방을 가득 채워 모두를 비틀거리게 했다. 등유 램프가 즉시 꺼지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그 어둠 속에서 지훈은 목덜미의 차가운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속삭였다. 내 몸을 내주면 우린 그녀를 풀어주겠다. 지훈은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가슴의 상징이 점점 더 타오르며 숨을 억누르는 것을 느꼈다. 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선택은 네게 달렸어. 하지만 기억하게, 만약 네가 포기하면 이 원은 영원할 거야.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봉인을 파괴해야 해. 방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동굴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작은 돌들이 무너져 내렸다. 돌재단은 짙은 붉은 빛을 발했다. 마지막 봉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지훈은 거의 숨이 끊어질 듯 굳어있는 유진을 바라보다가 불타는 재단을 보았다. 그는 이 순간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을 알았다. 어둠의 원이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들 모두가 그 일부가 될 것인지. 재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치 끓어오르는 빛처럼 동굴방을 비추었다.
주위의 뼈들이 진동하며 다시 살아나는 듯 딱딱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유진은 여전히 뻣뻣하게 서 있었다. 몸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검은 그림자가 계속해서 그녀의 몸속으로 기어들어가 피부를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가슴의 상징에서 오는 뜨거움에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속삭임이 다시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네 몸을 넘겨라, 지훈. 넌 강해. 네 몸이 있으면 우린 나갈 수 있어. 넌 영원할 것이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고 싶은 기묘한 욕망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청하는 두려움 가득한 유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최 노인은 재단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땀으로 가득했다. 그는 칼을 돌바닥에 꽂고 옷의 천 주머니를 뒤졌다. 안에서 고대 한자로 쓰인 노란 천 조각으로 된 낡은 부적을 꺼냈다. 쉰 목소리로 그는 기도를 읊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동굴 전체에 울려 퍼져 벽의 그림자들을 떨게 했다.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이 땅의 이름으로 어둠에 맞설 빛을 부르노라. 그림자는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유진의 몸이 땅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어둠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지훈의 가슴에 있던 상징이 갑자기 붉은 균열처럼 팔과 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열기는 마치 피부가 안에서부터 타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선택된 건 나야.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기이한 메아리와 뒤섞였다. 만약 내가 찍혔다면 내가 이걸 끝내게 해줘. 유진은 기어가며 다가왔다. 뺨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최 노인의 부적을 쥐었다. 그녀는 그 부적을 지훈의 팔에 눌렀고 붉은 균열의 확산을 막는 희미한 노란 빛이 나타났다. 포기하지 마, 지훈. 넌 혼자가 아니야. 싸워야 한다면 우리 함께 싸워. 그녀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최 노인은 무거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얘야, 때로는 어두운 길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마지막 문이 되어야 한단다. 하지만 기억해라. 몸뿐만 아니라 강한 영혼으로도 봉인은 흔들릴 수 있어. 지훈은 재단을 바라보았다. 그 붉은 빛은 더욱 거칠어져 거의 터질 것 같았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는 얼굴 없는 인간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우리를 풀어다오, 우리를 풀어다오. 갑자기 재단이 폭발하며 그 안에서 머리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그 몸은 회전하는 뼈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긴 팔이 뻗어나와 지훈을 잡으려 했다. 최 노인은 앞으로 뛰어들어 이미 금이 간 칼을 들어 올렸다. 마지막 함성과 함께 그는 그림자의 손을 향해 내리쳤다. 칼에서 흰 빛이 뿜어져 나와 그 생명체가 크게 비명을 지르게 했다. 하지만 최 노인의 몸은 멀리 동굴벽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쓰러졌다. 최 노인님, 지훈이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손에는 이제 타들어가기 시작한 부적을 쥐고 있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셨어. 지훈은 휘청이는 몸으로 섰다. 몸의 붉은 균열이 마치 재단과 동기화된 것처럼 빠르게 맥박쳤다. 그는 재단을 보고 유진을 보았다. 내가 그냥 두면 모두가 나올 거야. 내가 맞서면 난 부서질지도 몰라. 하지만 선택해야 해. 유진은 그의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껴안았다. 넌 혼자가 아니야. 지훈. 내가 함께 있어. 지훈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놓여있던 최 노인의 칼을 잡았다. 나는 이미 금이 갔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그는 그 칼을 재단의 중심부에 정확히 꽂았다. 눈부신 빛에 폭발이 방을 가득 채웠다. 수천 개 영혼의 비명이 하나로 합쳐져 동굴의 돌들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지훈의 몸에 있던 붉은 균열이 밝게 빛나더니 유리 파편처럼 폭발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지막 속삭임을 들었다. 네가 마지막 문이다.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파편이 되어 흩어지는 붉은 빛에 삼켜졌다. 재단에서 뿜어져 나온 빛의 폭발은 마치 지진처럼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다. 수천 개의 영혼의 비명이 하나로 합쳐졌다가 이내 무서운 정적으로 대체되며 사라졌다. 공기는 바위 먼지와 코를 찌르는 유황, 쇠 냄새로 가득했다. 유진은 벽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몸이 세게 부딪혀 어깨가 아팠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어나려 애썼다. 그녀의 눈은 이제 균열과 바위 파편으로 가득한 방을 훑었다. 쉰 목소리로 그녀는 불렀다. 지훈 씨, 지훈 씨. 방 중앙에 지훈은 재단 파편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에서 빛나던 붉은 균열은 이제 마치 기운이 닿은 불씨처럼 천천히 희미해지고 있었다. 유진은 기어가며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어깨를 흔들었다. 목소리는 울음을 참느라 떨렸다.
일어나요. 날 두고 가지 마요. 지훈의 눈이 반쯤 뜨였다. 입술이 마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괜찮아?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유진은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최 노인님은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멀지 않은 곳에 최 노인의 몸이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부러진 칼이 옆에 있었다. 그때 부드러운 바람 한 줄기가 갑자기 지나가며 희미한 향 냄새와 그가 읊조렸던 기도의 메아리를 실어왔다. 그 소리는 잠시 울려 퍼지다가 평화로운 정적을 남기며 천천히 사라졌다. 유진은 입을 막았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그분은 가셨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은 약한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시선은 이제 산산조각난 재단으로 향했다. 폐허 속에서 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무언가를 보았다. 작고 붉은 상징 하나가 멈추지 않은 맥박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여전히 뛰고 있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재단은 부서졌잖아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공포에 찬 채 그 상징을 응시했다. 봉인은 그냥 금이 간 거야. 사라진 게 아니야. 아직 남은 결속이 있어. 누군가 다시 그걸 깨우려 할 거야. 정적이 다시 방을 삼켰다.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돌바닥 위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유진은 지훈의 손을 잡고 온몸으로 기어오르는 두려움을 참으려 했으며 꽉 잡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훈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입술 구석에서 피가 여전히 흘렀다. 약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그는 대답했다. 일단 나가야 해. 여기에 계속 있으면 우린 어둠에 먹이를 주는 것뿐이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몸도 상처로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지훈이 일어서는 것을 돕고 거의 나아갈 수 없는 그의 발걸음을 부축했다. 모든 걸음이 마치 동굴 바닥이 그들의 발을 붙잡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최 노인의 시신을 지날 때 유진은 잠시 멈춰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당신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폐허를 뚫고 나아가기 위해 분투하며 여정을 계속했다. 동굴벽이 때때로 진동했고 돌 부스러기가 떨어져 몇 번이나 멈춰야 했다. 지훈은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유진은 이를 악물고 어깨의 고통을 참으며 불평 없이 그를 지탱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후 마침내 터널 끝에서 희미한 외부의 빛이 보였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진흙과 나무 냄새를 실어왔다. 유진은 뒤를 돌아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입구를 보았다. 마치 그 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것이 단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본 뒤 지친 얼굴이지만 여전히 결의의 불씨를 품은 눈으로 유진을 돌아보았다. 아니, 그 봉인은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우린 아직 숨쉬고 있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린 싸울 거야. 유진은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함께. 그때 밤바람이 더 세게 불어 주위의 나무들을 흔들었다. 잠시 유진은 땅에 고인 무릉덩이에서 자신의 얼굴 그림자를 보았고 깜짝 놀랐다. 그 반사된 모습 속에서 그녀의 눈은 칠흑같이 검었고 희미한 붉은 상징의 고리가 그 안에서 돌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눈을 깜빡였고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새로운 두려움이 그녀의 생각 속으로 기어들어왔다. 봉인이 그녀 또한 찍은 것일까? 그날 밤 어두운 해식 동굴 기슭에서 상처 입은 두 영혼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서 있었다. 그들은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재단 폐허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작고 붉은 상징은 그 어둠이 단지 잠잠해졌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최 노인의 희생으로부터 그들은 어떤 힘으로도 꺼트릴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희망을. 해식 동굴에서 내려오는 길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껴졌다. 지훈은 여전히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걸음마다 비틀거렸다. 유진은 어깨의 고통을 참으며 그의 몸을 지탱했다. 밤 곤충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소 나무에서 울던 부엉이는 이제 동굴 쪽을 쳐다보기가 두려운 듯 조용했다. 몇 시간 동안 질퍽한 오솔길을 걸은 끝에 마침내 그들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몇몇 집의 등유 램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낯설게 느껴졌다.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뼛속까지 시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가 집들 사이를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들을 본 몇몇 주민들은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노파는 서둘러 집 문을 닫았다.
물을 길어오던 한 청년은 잠시 멈춰 창백한 얼굴로 쳐다보다가 말없이 달려가 버렸다. 유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왜 다들 겁에 질린 것 같죠? 지우는 나지막이 기침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거야. 보지는 못해도 어둠의 기운이 아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 무거운 걸음으로 그들은 유진이 살던 소박한 목조주택으로 향했다. 집 안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이 문을 열자마자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덮쳐왔다. 평소와는 달랐다. 그녀가 작은 등잔을 켜자 희미한 노란 불빛이 두 사람을 긴장된 얼굴로 서로 마주 보게 만드는 광경을 드러냈다. 거실의 나무벽에는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희미한 붉은 선이 있었다. 처음에는 오래된 페인트 자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래 쳐다볼수록 그 형태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재단에서 뛰고 있던 것과 같은 상징이었다. 유진은 비틀거렸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말도 안 돼. 여긴 내 집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지우는 다가갔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벽을 만졌다가 마치 아직 마르지 않은 피처럼 표면이 따뜻하게 느껴져 즉시 손을 뗐다. 누군가 이곳을 표시해뒀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봉인은 동굴에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통해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는 거야.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몸이 떨렸다. 그녀는 동굴 앞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다. 눈이 붉은 상징의 고리와 함께 검게 보였던 것을. 이제 그녀는 그 그림자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그녀 자신도 이미 찍혔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깊이 바라보았다. 유진, 들어봐. 네가 다음 열쇠가 될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뜻이야. 그들이 널 데려가게 두지 마. 유진은 그를 마주 보았다. 뺨에 눈물이 흘렀다. 무서워요, 지훈 씨. 만약 제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방패가 될게. 네가 어둠에 빠지게 두는 이 차라리 내가 부서지는 게 나아. 밤은 깊어갔다. 동쪽 숲에서 불어온 바람은 젖은 흙냄새와 씁쓸한 무언가를 실어왔다. 멀리서 개의 길고 부자연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등잔을 껐다. 벽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남았다. 어둠 속에서 벽의 붉은 상징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희미하게 계속 뛰었다. 지훈과 유진은 나무 바닥에 나란히 앉아 침묵했다. 그들은 오늘 밤이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해식 동굴은 떠났을지 몰라도 그 안의 그림자는 이제 집으로, 피 속으로,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마을은 불안하게 잠들었다. 바람은 개 짖는 소리를 실어왔고 나무십들은 속삭임처럼 스쳤다. 작은 목조주택 안에서 지훈과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리며 서로에게 기댔다. 벽의 붉은 상징은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강해지며 마치 일어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계속 뛰었다. 갑자기 집안 공기가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워졌다. 등잔의 작은 불꽃이 이유 없이 꺼졌다. 그리고 나무 바닥에서 규칙적인 나지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3번 반복되었다. 똑똑똑. 유진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눈이 커졌다. 널빤지 틈으로 검은 연기가 스며 나와 얼굴 없는 그림자 형체를 만들었다. 그 형체는 천천히 기어왔다. 길고 검은 손가락이 발톱처럼 바닥에 밝혔다. 유진은 흐느꼈다. 몸이 떨렸다. 하지만 지훈은 무릎이 약했지만 일어섰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그 그림자와 유진 사이에 섰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녀를 넘겨라. 그녀가 문이 되게 하면 넌 자유로워질 것이다. 지훈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난 유진을 넘기지 않을 거야. 만약 문이 있어야 한다면 내가 그걸 지키겠어. 그림자는 기어가는 것을 멈췄다. 몸이 분노한 듯 떨렸다. 유진이 갑자기 일어섰다. 두려움이 여전히 그녀를 지배했지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가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네 어둠의 연장이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고 이상하게도 벽의 상징은 빛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몸이 연기 조각으로 부서져 밤바람에 사라졌다.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다. 지훈은 주저앉았다. 숨이 가빴다. 유진은 달려가 그를 안았다. 눈물과 안도의 미소가 뒤섞였다. 벽의 붉은 상징은 이제 희미해져 숫자국 같은 희미한 얼룩만 남았다. 새벽이 서서히 밝아왔다. 첫 햇살이 벽 틈으로 들어와 밤새 추위에 시달렸던 방을 따뜻하게 했다. 지훈은 지친 눈으로 그 빛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둠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유진.
그저 인간의 마음속 틈을 찾아 기다릴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그 문을 닫는 한 비록 연약한 몸이라도 이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어.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집 밖에서 마을은 천천히 다시 살아났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닭이 울었으며 멀리서 상인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아무도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 작은 목조주택에서 두 영혼은 큰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희생자도 단순한 목격자도 아닌 새로운 봉인의 수호자였다. 상처와 상실, 하지만 용기로부터 태어난 수호자. 그리고 비록 그림자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라도 지금으로서는 아침 햇살이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했다.